한때 한국의 도움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던 농업국가 태국이 지금은 무너지고 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는 그 도움을 잊었고 자만심은 어느새 경계를 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태국은 완전히 아비규환입니다. 농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정부는 뒤늦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도대체 태국은 언제부터 그 손을 먼저 놓아버린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차이입니다. 태국 북부에서 태어나 자라 지금은 영국 런던의 켄싱턴 국제대학에서 국제개발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올해 23이고요. 어릴 적부터 저는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힘보다 작지만 지속적인 변화라고 믿어왔어요. 그래서 협력이라는 단어에 끌렸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지식이 진짜 힘이라고 생각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켄싱턴 국제대학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개발정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제 삶에 깊숙이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그냥 세련된 국제 이슈를 다루는 학문이겠거니 했습니다. 실상은 훨씬 무겁고 깊고 복잡하더라고요. 특히 세계 개발정책과 협력 수업은 매주 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은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존슨 교수님은 말수가 많지 않은 분이에요. 늘 단도직입적으로 핵심만 전달하셨고 발표보다 질문을 중요시하셨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한 문장으로 수업의 문을 열었어요. 개발도상국의 농업 발전에 가장 실질적으로 기여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처음엔 모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질문 자체가 좀 낯설었거든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고 익숙한 나라들을 말했어요. 미국, 네덜란드, 일본 예상 가능한 답변들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술과 자본을 가진 나라들이 당연히 세계 곳곳에 영향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고개를 천천히 저으시며 말하셨습니다. 정답은 한국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 나라가요?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BTS, 삼성, 현대자동차 같은 이름은 너무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농업협력이라니요.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영역이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그 말이 단순한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교수님은 PPT를 넘기며 KOPIA라는 이름을 화면에 띄우셨어요. 처음 보는 로고였지만 어쩐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한국이 2000년대 후반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국제농업협력 사업이었어요.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토양, 기후, 수자원 상황까지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농업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프로젝트였죠. 교수님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총 20개국 이상과 협력 중이라고 설명하셨어요. 한국 정부가 직접 예산을 들여 인프라를 만들고 종자를 개량하고 병해충 방지 기술까지 함께 이전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낯익은 듯한 단어들, 익숙한 풍경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어머니가 농업 관련 국제 전시회를 다녀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코피아라는 글자가 적힌 부스를 본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외국 농업 단체련이 했는데 그게 한국과 관련된 거였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겁니다. 교수님은 말끝마다 한 문장씩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국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다른 나라들의 농업 발전을 지원하는 선도 국가가 되었죠. 그 말이 참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성공의 기억을 자랑이 아니라 나눔으로 풀어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런 방식의 접근이 가능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화면에는 실제 성과들이 차례로 떴어요. 베트남에서 벼 생산성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캄보디아에선 토양 침식이 줄어들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가뭄에 강한 품종 보급으로 농가 수익이 크게 올랐다는 통계가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태국이었습니다. 거기에 제 눈이 멈췄어요. 태국이라 제 조국이었죠. 어릴 적부터 논밭이 일상인 마을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농업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태국도 저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었던 건가요? 교수님은 태국의 성공 사례를 아주 잠깐 언급하고는 화면을 넘겼어요. 대신 다음 슬라이드에는 제목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도움을 끄는 나라, 그 이후. 그 순간 제 심장이 한 번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도움을 끊었다고요? 설마 정말 태국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KOPIA는 단순한 농업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협력입니다. 기술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간 거죠. 하지만 그 관계를 중단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저는 손끝이 서늘해졌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교수님의 눈빛은 너무도 단호했습니다. 그날 수업은 평소보다 훨씬 느리게 흘러갔어요. 아니, 시간이 느리게 느껴졌어요. 뭔가 제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태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다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조국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 곧 그 대가를 확인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아직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술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나라를 도와왔다는 사실에 모두가 새로운 시선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왠지 모르게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그냥 학문적인 사례로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부터 이 수업은 나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슬라이드 속 그래프들이 잔상처럼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가 간의 신뢰는 돈이나 기술보다 오래 가야 합니다. 때론 그걸 쉽게 잃어버리는 나라들도 있죠. 다음 주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태국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렇게 제 조국의 이름이 교수님의 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걸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 수업이 절대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제 마음 어딘가엔 이미 물음표 하나가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다음 수업이 시작되기 전, 저는 괜히 긴장이 됐어요. 평소처럼 강의실에 들어섰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책상을 펴고 펜을 쥐는데 손끝이 가벼운 떨림을 보였어요. 어쩌면 오늘이 제게는 그냥 하나의 강의가 아니라 하나의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존슨 교수님은 평소처럼 말이 없으셨어요. 딱 3문장만 하고 바로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엔 낯익은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제목은 태국의 벼 생산량 변화 추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지는 곡선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그래프는 2012년부터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2019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꺾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숨을 삼켰습니다.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태국은 코피아와 가장 먼저 손을 잡은 나라 중 하나였고, 그 협력은 눈에 띄는 결과로 이어졌다고요. 농업 기술이 체계화되었고, 토양 분석을 바탕으로 품종이 개량되었으며 자동화 시스템도 일부 도입되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실제로 2015년 무렵 저희 마을 근처에도 한국인이 세운 작은 농업 연구소가 있었어요. 어릴 적 기억으로 남아있던 흰색 컨테이너 건물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상한 외국인들이 논에서 카메라 같은 걸 들고 왔다 갔다 하던 모습으로만 기억했는데 그게 코피아였던 거였어요. 그 뒤로 몇 년간 저희 지역의 쌀 수확량은 눈에 띄게 늘었어요. 마을 어른들이 웃는 얼굴로 수확을 자랑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시절엔 저도 농업이라는 게 뭔가 자랑스러운 분야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좋았던 시기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국 연구진이 떠났고 연구소는 문을 닫았으며 마을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땐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정치적 판단을 이유로 협력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외부 영향도 있었지만 내부 갈등이 더 큰 원인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는데 우린 그걸 그냥 못 본 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협력이 끊긴 이후 태국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유지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보여준 통계엔 농업 종자 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졌고 병해충 피해가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수확량은 점점 줄었고 논밭은 점차 비어갔으며 농민들은 더 이상 기술 지원을 받지 못해 방치된 농기계를 수작업으로 밀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면서 이상하게 어머니의 손등이 떠올랐어요. 논에서 일하시다 늘 상처가 가시지 않던 그 손이요. 우리는 그 손에 기술이 닿을 기회를 스스로 밀어냈던 겁니다. 그때 교수님이 덧붙였어요. 협력은 일방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주는 쪽의 노력이 아무리 진심이어도 받는 쪽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다가왔어요. 태국은 그 준비를 혹은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해선 지금도 논쟁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국 정부가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말해요. 또 어떤 이는 외세의 압력이 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어요. 생산량은 줄고 수출 경쟁력은 떨어졌고 외국인의 투자는 끊겼습니다. 농업은 단지 식량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생계를 구성하는 뿌리였는데 우리는 그 뿌리를 스스로 잘라낸 셈입니다. 차기 정권이 들어섰을 때 다시 협력 재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후였고 한국은 태국 내 반환 정서를 고려해 철수 결정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마을엔 더 이상 외국인의 발길이 닿지 않았고 아이들도 농업을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농사는 다시 가난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은 그냥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수업 내내 거의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뭔가 들킬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교수님은 제게 직접 질문을 던지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충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제 손은 계속 공책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협력은 기회다. 기회는 결단이 없으면 사라진다. 그 문장을 쓰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수업이 끝난 뒤 제게 말을 걸었어요. 차이, 태국은 왜 협력을 끊었어?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누구를 위해 그랬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단지 그 결과만은 너무 분명하게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력은 정치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는 기술보다 오래 가야 하고 더 무겁습니다. 그 말이 오늘 하루 동안 저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우리나라는 그 신뢰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무게를 외면하고 싶었던 걸까요?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태국에 있는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우리 논 근처에 있던 그 한국 사람들 기억나세요? 그때 왜 떠났는지 엄마는 아세요? 아직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꼭 듣고 싶습니다. 그 선택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요. 저는 이제야 진짜 질문을 던질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왜 우리는 그 손을 먼저 놓아버렸을까? 다음 강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슬라이드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고도 없이 압박이 느껴졌고 마음속 어딘가가 불안하게 요동쳤어요. 책상에 손을 올려놓자 손바닥이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교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영상 자료를 준비하시던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심호흡을 하게 되었어요. 스크린에는 통계 수치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숫자였지만 그 숫자들이 제 마음에 박히는 충격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어요. 병해충 피해율 2배 증가, 단위 면적당 수확량 40% 감소, 농가 소득 평균 43% 하락. 그것은 경제 지표가 아니라 삶의 붕괴를 나타내는 시그널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말없이 다음 장면을 넘기셨고 영상은 실제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마른 논이 들어온 화면에 비쳤고 금이 간 논두렁 사이로 버려진 농기계들이 보였어요. 화면 속 농부는 손에 망치를 들고 고장을 일으킨 트랙터를 두드리고 있었고 그 곁에는 맥없이 앉아있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어요. 어릴 적 제가 살던 마을 외곽에서도 비슷한 풍경을 종종 봤거든요. 기술이 끊기고 나서 사람들은 다시 손으로 땅을 일구기 시작했지만 더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겁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엔 관광산업 통계가 이어졌습니다. 방콕, 푸켓, 치앙마이 같은 도시들은 과거엔 늘 관광객으로 북적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지역들의 관광 수익이 전년 대비 60% 가까이 줄어들었고 외국인 대상 범죄 건수는 170% 증가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교수님은 조용히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이건 단지 농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 체계가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기술만 빠져나간 게 아니라 그 기술에 연결된 질서와 구조 전체가 함께 무너진 겁니다. 그 말이 뼈처럼 느껴졌습니다. 믿음 하나가 무너질 때 그것이 가져오는 여파가 얼마나 깊은지 저는 그제야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치앙마이의 사례는 너무도 직접적이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 부모님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도시였고 대학 1학년 여름에 저도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밝았고 길거리 음식점마다 줄이 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도 사건과 납치까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단 몇 년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지 믿기 어려웠어요. 그걸 가능하게 만든 건 단순한 실수나 자연재해가 아니었고 결국은 선택의 결과였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차이라는 이름은 이젠 교실에서도 조용한 무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방콕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 주셨어요. 태국 현지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인 가족이 차량째 납치되었다가 몸값을 요구받고 풀려난 사건이었어요. 당시 정부는 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지만 결국 언론에 노출되었고 이후 외국인들의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언제부터 태국이 이런 나라가 되어버린 걸까요? 분명 저희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변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슴 아팠던 건 태국 쌀의 국제시장 가격 하락이었습니다. 코피아 프로그램이 운영될 당시 한국이 지원한 품종은 내병성과 저장성이 뛰어나 국제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았어요. 하지만 협력이 중단되면서 품질 유지가 어려워졌고 시장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태국 쌀은 더 이상 고급 브랜드가 아닌 싸구려 저가쌀로 분류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그래프를 보면서 저는 실제로 눈물이 맺혔어요. 단순히 가격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뜻이었어요. 주변 친구들도 다들 침묵 속에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장난스럽게 반응하지 않았고 아무도 가볍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조심스러워졌고 그 조심스러움이 제게는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불쌍한 나라라는 시선을 받는 것보다 말조차 꺼내기 조심스러운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 더 쓰렸습니다.
저는 이 수업이 이렇게까지 제 자존심을 흔들 줄은 몰랐어요. 태국의 농업이 무너진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 안에 담긴 구조와 선택, 그리고 결과들을 마주할수록 저는 제 자신이 태국이라는 나라의 일부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책임을 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왠지 제 몫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하셨어요. 코피아가 남긴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사라졌을 때 그 결과는 기술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 말이 그날 제게 남은 유일한 문장이었어요. 수업이 끝났을 때 아무도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여운에 잠긴 채 가만히 앉아 있었고 저도 펜을 들고 마지막 한 문장을 적었어요. 우린 기술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믿음을 잃은 거였어요. 이 말이 얼마나 아픈 결론인지 저는 그날 저녁에야 온전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될 마지막 장면이 이 모든 무게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보여주게 될 거라는 예감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수업은 다른 날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침부터 기온은 낮았고 강의실 창밖으로는 흐린 하늘이 내 기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서 앞자리에 앉았어요. 누가 시킨 건 아니었지만 이젠 더 이상 뒤에서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말할 태국의 현재는 곧 제 이야기이기도 했거든요.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에 사진들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전경들이 밀려드는 거리,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모습, 그리고 그 손에는 한국과의 협력을 다시 시작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분명히 그 문장은 영어로 적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태국어보다 더 직설적으로 다가왔어요. 교수님은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지난달 기준으로 태국 전국 64개 주 중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농민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기존 정부의 농업 정책을 믿지 않으며 외면당한 현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영상이 주는 울림은 매우 컸어요. 텅 빈 시장 골목, 철거된 농업센터, 물가가 폭등한 생필품 가격표. 그 하나하나가 현재 태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정부가 새롭게 손을 잡은 중국과의 협력 결과였어요. 교수님은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여주셨어요. 중국산 스마트팜 시스템은 기후 적응에 실패했고 드론은 유지보수 문제로 작동을 멈췄다고 했어요. 수입된 고성능 관계 장치는 현지 전력 사양과 맞지 않아 대부분 방치됐고 중국에서 들여온 쌀 품종은 태국의 토양과 맞지 않아 수확량이 오히려 더 줄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돈이었어요. 중국은 기술 이전에 대해 높은 이자를 요구했고 태국 정부는 그 빚을 감당하기 위해 또다시 농민 보조금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농민들의 부채율은 200% 가까이 증가했고 청년들은 도시로 떠났습니다. 농촌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걸 교수님은 조용히 지적하셨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동안 눈 감아왔던 사실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선택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었고 그 선택이 불러온 결과는 지금도 누군가의 생존을 흔들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거래가 아니라 그 나라의 성장 경험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수업 말미에 교수님은 차분하게 한 문장을 남기셨어요. 신뢰는 계약보다 오래 가야 합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성장을 나누었지만 그걸 지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무언가 내 안에서 끝났다는 느낌과 동시에 또 무언가는 시작되려는 예감이 들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빛으로만 공감이 오갔고 모두가 숙연한 자세로 노트를 덮었어요. 저도 조용히 펜을 놓고 노트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뢰를 거절한 결과는 결국 시간이 증명해요.
그 문장을 적는 제 손이 이상하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 조국이 마주한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것이 부끄럽고 고통스럽더라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태국 뉴스 사이트를 몇 개 뒤졌어요. 농민 시위에 관한 기사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코피아 복원을 요구하는 여론이 SNS를 타고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어떤 이는 우리는 실험 용지가 아니다라고 외쳤고, 어떤 이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한국과 다시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글을 읽으며 저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지만 아직 그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는 남아있다는 걸요. 문제는 우리가 그 용기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결국은 용기가 필요해요. 특히 그 도움을 다시 요청하는 건 더 큰 용기입니다. 며칠 뒤, 저는 교수님께 짧은 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태국 출신입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너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 조국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싶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 메일을 보낸 것만으로도 조금은 숨이 쉬어졌어요. 태국은 아직 무너진 채로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작을 만들어야 하고 저는 그 첫 줄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요. 다음 학기에 저는 국제농업개발론 수업을 신청했어요.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배우고, 다시 연결하고, 다시 믿는 연습을 해보려 합니다. 어쩌면 그게 제가 태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어요.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단단해져 있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협력의 진심, 그걸 지켜내지 못한 태국의 현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선택해야 할 용기까지. 그 모든 걸 저는 이제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정한 국제 협력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시간과 신뢰로 쌓이는 관계예요. 그리고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만 무너지는 건 단 하루면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 걸어온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고 그 길을 나누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도움을 받았던 나라의 시민으로서 더는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우리는 진심이 담긴 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